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패틱과 벌린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의 쟁점, 즉 자유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할 심포지엄에서는 사회 정의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Justice. 자, 이와 관련하여 세범이인 제가 먼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롤스와 벤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벤담 선생님께서 사회 정의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도덕적 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우리 정리를 좀 합시다. 도덕적 선과 악은 예측 가능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증진시키거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결과가 예측되기만 하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어떤 행위가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쾌락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먼저 도덕적 선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선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좋음인가? 무엇이 선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벤다 선생님은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 예측되는 결과가 중요하다. 자, 만약 그 결과가 쾌락을 증가시키거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결과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좋음이다, 굿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결과가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쾌락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하다, bad, 나쁘다, 도덕적 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단 선생님은 도덕적 선과 관련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결과를 중요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벤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는 나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과가 아닙니다. 나 개인의 쾌락 혹은 고통과 관련된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 전체 모두의 쾌락 혹은 고통의 이 양과 관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이 쾌락 증진이나 고통 회피와는 달리 벤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는 공중적 차원의 쾌락 혹은 고통과 관련한 결과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쾌락의 질과 무관하게 어떤 행위의 결과가 쾌락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기만 하면 도덕적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 벤담 선생님께서 자, 물론입니다. 행위의 결과 예측할 수 있는 쾌락 혹은 행복과 고통 혹은 불행의 양만이 도덕적 선악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인입니다. 단 이때 쾌락이나 행복의 양과 관련한 범위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행위와 관련한 당사자 모두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즉 도덕적 선과 관련한 쾌락이나 행복은 개인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중적 차원으로 향합니다. 자, 그래서 공중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저의 입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즉 유용성을 지향합니다. 즉 저의 견해는 공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되는 결과가 쾌락을 증가시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고통을 증가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선악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오직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퀀티티,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과는 질적인 측면도 있고 양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쾌락의 질과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벤담 선생님은 그러한 쾌락의 질과 무관하게 오로지 예측되는 결과의 양만을 도덕적 선악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측되는 결과의 양이라고 할 때, 즉 예측 가능한 쾌락 혹은 고통의 양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한 결과 그 행위에 따른 예측되는 결과가 쾌락을 증가시키는 측면과 고통을 증가시키는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쾌락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100이라면 고통을 증가시키는 측면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산출되는 결과는 쾌락이 90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쾌락의 증가를 가져왔으니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쾌락의 양만을 도덕적 선악의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이 결과, 즉 개인적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서 그 어떤 행위와 관련한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 그 공동체 전체의 이 쾌락을 증가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벤담의 입장을 공중적 쾌락주의로 규정할 수 있고, 이때 행위에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쾌락과 그 고통의 양을 따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원리가 개입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입니다. 즉 어떠한 예측 가능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 가장 많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공리의 원리 혹은 다른 말로 유용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벤담은 공리 혹은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적 선악의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벤담의 입장을 공리주의다, 유틸리테리니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벤담은 계속해서 결국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이해 당사자들의, 즉 어떠한 이익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면 승인하고 감소시키면 부인하는 원리인 셈이죠. 자,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입니다. 자, 공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앞서 들은 것처럼 어떤 행위의 결과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직면하는 그 행복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공리의 원리, 다른 말로 유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행복과 혹은 고통의 질이 아니라 오직 그 양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이렇게 쾌락의 혹은 고통의 양을 예측되는 결과로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측정할 때 설정 가능한 기준이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벤담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유용성, 즉 공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벤담 선생님께서 그 기준으로서 저는 7가지를 제안합니다. 7가지를. 첫째, 강도입니다.
즉 쾌락이 얼마나 강한지와 관련되지요. 둘째, 지속성입니다. 쾌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확실성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쾌락이 막연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확실한지와 관련합니다. 넷째, 근접성입니다. 실제 이 쾌락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와 관련합니다. 예측 가능한 쾌락이 가까이 접해 있을수록 우리가 빨리 경험할 수 있죠. 다섯째, 타산성입니다. 쾌락이 일회성을 넘어 얼마나 더 많은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관련합니다. 여섯째, 순수성으로서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쾌락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에 직면하지 않는지와 관련합니다. 일곱째, 범위입니다. 쾌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합니다. 즉, 쾌락의 범위는 개인을 넘어 가능한 많은 관련 당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쾌락의 양을 계산할 때 그 예측되는 결과로서의 그 쾌락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예측되는 쾌락이 얼마나 확실한지 반드시 그러한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쾌락을 경험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쾌락이 추가적으로 다른 쾌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가 혹시 부작용으로 고통에 직면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실 때는 쾌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지요. 이렇게 그 경험하는 쾌락이 그 어떠한 쾌락을 경험할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순수성과 관련한 기준이고, 일곱 번째, 범위입니다. 이 쾌락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가능한 그 행위와 관련한 많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벤담은 이러한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쾌락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쾌락의 양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선악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떠한 행위를 한 결과, 어떠한 행위에 따른 예측되는 결과가 고통의 양보다 쾌락의 양이 훨씬 많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예측되는 결과로서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보다 훨씬 많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벤담의 입장을 양적 공리주의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밀 선생님 역시 벤담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밀 선생님께서, 물론 저는 도덕적 선악을 평가할 때 행위의 결과, 예측 가능한 쾌락이나 행복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벤담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 선생님의 견해는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밀 선생님 역시 벤담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 즉 도덕적 선악을 평가할 때는 예측 가능한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행위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가 쾌락을 고통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지, 혹은 쾌락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도덕적 선악은 예측 가능한 결과의 쾌락과 행복의 양에 달려있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밀 선생님 역시 벤담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 선생님은 그 결과를 계산할 때 양만이 아니라 양 플러스 질, 양과 질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양만 많다고 해서 도덕적 선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과 함께, 양과 더불어 질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즉 그 공리를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흠결이 있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역시 밀 선생님께서 쾌락을 측정할 때 우리는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돼지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급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고상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더 낮은 저급하고 천박한 수준의 쾌락보다는 질적으로 더 고상한 높은 수준의 쾌락을 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천박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을 모두 경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고상한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결국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서 사는 편이 더 나으며 만족스러운 바보로 머물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로 사는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자, 우리는 왜 쾌락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양과 더불어 쾌락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자, 이 생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라면 우리는 쾌락의 양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급한 것보다는 고급스러운 것, 더욱 고상한 쾌락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처럼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느끼는 쾌락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지만 동물이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독서 같은 활동을 할 때 느끼는 쾌락, 이것이 더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쾌락이라고 인간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양과 더불어 질까지 이 쾌락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이 밀 선생님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분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 여기서 만족스러운 돼지는 쾌락의 양적 측면이라면 불만족스러운 인간은 질적인 측면을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바보로 머물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로 사는 편이 더 낫다. 즉 여기서 만족스러운 바보는 쾌락의 양적 차원에만 그친다면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는 쾌락의 양과 더불어 질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밀 선생님은 쾌락의 양과 더불어 질까지 함께 그 공리, 유용성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벤담과 밀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공리의 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를 사회 정의와 관련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공리의 원리 혹은 유용성의 원리를 사회 정의와 관련한 영역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의 결과 유용성, 공리의 원리는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자,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고통의 양이 100이라고 합시다. 모두 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에 떨고 있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양을 100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런 대안을 누가 제시했다고 합시다.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고 이 특정한 A를 우리가 살인자라고 규정을 하자. 살인자인지 살인자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설령 살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A를 우리가 살인자로 지목을 하자. 그래서 이 A를 처벌을 하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살인자가 잡혔고 더 이상 우리는 살인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갖겠지요. 그 안도감으로서의 쾌락의 양을 우리가 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고한 한 사람 A를 처벌해서 기대할 수 있는 총 쾌락의 양, 쾌락의 총량은 얼마입니까? 1000에서 100을 빼게 되니까 결국 900이라는 쾌락의 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쾌락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쾌락이 900으로 증가했지요. 따라서 이 아무런 죄 없는 A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면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90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원리를 만족시켰죠. 그래서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는 만족시켰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 A가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사회 정의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염두하고 롤스 선생님께 여쭈었는데 이 롤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의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요. 자, 그러니 다수의 행복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주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소수를 강자를 위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역시 롤스 선생님께서 자,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 무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화 된다. 하지만 그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위해서 과연 무고한 사람, 이 무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공리주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가.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자, 롤스 선생님께서 자, 특히 저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지요. 즉 기본적 자유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자유로서 투표권, 언론, 집회, 양심, 사상의 자유, 재산을 보유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롤스 선생님께서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강조하는 정의의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더 많이 가지고 여성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덜 가지게 한다든지 혹은 백인이라고 해서 기본적 자유를 더 많이 가진다든지 혹은 흑인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 자유를 덜 가진다든지 이러한 불평등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 자유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 기본적 자유의 사례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런데 만약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시킨다고 합시다. 즉 소수에 속하는 여성, 흑인, 지능이 낮은 사람,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한 표만 행사하도록 하거나 단 한 표의 권리도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반면 남성, 백인, 지능이 높은 사람,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시다. 물론 공리주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롭습니까? 자,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남성, 백인, 지능이 높은 사람 그리고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용성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즉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희생이 됩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런 여성, 흑인, 지능이 낮은 사람,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죠. 앞서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무죄자 처벌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죄자 처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단지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 이 무죄자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롤스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정의롭지 않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롤스 선생님께서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조건으로 인해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성별, 피부색, 지능,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연히 주어집니다. 우연히.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용성의 원리를 이유로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일단 직관적으로 정의롭지 않은데 직관을 넘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왜 정의롭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그것은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 여성, 흑인, 지능이 낮은 사람,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 이러한 성별, 피부색, 지능,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내가 직면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주어진 나의 여건, 즉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인 우연의 여건과 우연히 직면한 사회적인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등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내가 불평등에 직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연히 주어진, 즉 선천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열악한 조건으로서 여성이라는 이유, 흑인이라는 이유, 지능이 낮다는 이유, 혹은 사회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열악한 여건, 즉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우연히 주어진 이러한 조건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결국 정의롭지 않다라고 롤스께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별, 나이,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연히 눈을 떠보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것도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 그러한 우연히 주어진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차별을 받는 것,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불평등한 분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왜 정의롭지 않은가?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우연히 주어진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해서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롤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